이혼하셔야죠. 에이, 한 번인데. 안 돼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단 한 번도 잘못했다고 하는데 봐줘야죠.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만남은 손절. 남편의 폭력성에 관한 리사님의 사연 소개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저는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물건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더니 심지어 손을 댔습니다. 연애할 때는 폭력적인 사람인지 전혀 몰랐고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거든요. 결혼 후 폭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결혼 전에 이런 성향을 알았더라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저 같은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폭력적인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징후 같은 게 있을까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전 남편의 말을 몇 번이고 믿고 반복했던 것 같아요. 이혼에 대한 선입견이 없는데도 이혼을 행동하기까지 쉽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망설이고 마음을 돌렸나 싶기도 해요. 다시 또 누군가를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내를 때리는 사람의 심리가 궁금하고 또 어떻게 미리 알아볼 수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사연 하나 더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네, 네. B님이라고 네. 말씀 주셨습니다. 남편과 자잘한 일로 싸움을 하면 남편이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고 저에게 이혼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화가 풀리면 이혼하자고 한다고 또 그러자고 대답하느냐며 흐지부지 넘어가곤 합니다. 아직 아이가 없는데 아이가 생기면 이런 환경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소리 지르는 강도가 강해져서 무섭기도 해요. 나이 먹어서 고치기는 힘들 것 같아서 이혼을 고민 중입니다. 남편의 이런 분노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나아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고, 예, 리사님과 또 우리 비님, 네. 리사님은 또 이혼하셨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고요. 네. 또 비님은 계속 이제 남편의 분노를 표출하는 강도가 계속 증가하는 것에 대한 또 우려, 걱정을 네. 이제 주셨네요. 질문 1.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싫어서 때리는 것이다. 답은? X가 맞죠.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이게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때리죠. 그러나 이거는 사랑도 아닌 가해자의 미성숙에서 오는 것이죠. 분노 조절은 나아질 수 있다. O? X? 오? O. 아, 진짜 오? 네. 분노 조절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도 계셔요. 그렇지만 분노 조절은 가능하고요. 또 우리의 분노를 조절하고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거는 엄청난 훈련과 또 그 훈련의 반복에 의해서 충분히 개선 가능합니다. 폭력의 수위는 점점 과감해진다. O, X? O, X, O. O. 폭력의 수위는 점점 심해지죠. 처음에는 욕설을 하거나 언어적인 폭력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단계는 뭐 물건을 집어던진다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는 또 사람을 또 때린다든지 직접 때린다든지 그래서 심해지는 쪽으로 가는 게 맞죠. 네.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일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적, 언어적, 도구적 강제행위? 굉장히 그 지원 씨도 좋은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어떤 종류의 모든 폭력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폭력의 어떤 전제 조건은 뭐냐면 힘의 불균형, 그러니까 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신체적, 물리적 힘의 차이든 경제적 힘의 차이든 소위 파워 임밸런스라고 얘기하는데 힘의 어떤 불평등이 있는 조건에서 고의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반복성을 갖고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죠. 인류 역사를 보면 폭력으로 점철된 역사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지만 인류 역사가 진행되면서 점점 사라지고 또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제 왔던 거죠. 첫 번째 특성은 은폐되기 쉽다는 특성이 있어요. 아마 1998년에 처음으로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불과 이제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한 시기는 불과 한 20-30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전까지 그런 가정폭력이 없었냐? 그렇지 않죠. 어쩌면 폭력이 너무나 만연해 있고 그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또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게 너무나 당연시 되는 문화 속에 살았고 폭력이 문제가
문제가 되는 또는 폭력을 문제 제기하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 저희가 살았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부부싸움은 칼로 몰배기다. 불간의 어떤 문제지 그게 왜 범죄냐라는 어떤 이런 식의 인식들, 그리고 예전 같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는 아내가 말을 안 들면 남편이 때리는 건 당연하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의 수준들 때문에 이걸 범죄라든지 문제시 안 해왔던 거죠. 우리 가족의 문제, 이거는 남한테 오픈해서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은폐되는 그런 특성을 갖는 폭력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특성 두 번째는 대물림된다, 세습된다는 특성이 두 번째 특성이거든요. 부정적인 아동기 경험이라는 게 우리 커서도 성인이 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신체적인 또 정서적인 여러 후유증을 남긴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부정적 아동기 경험 중에는 부모가 서로 싸우는 거를 목격한 것도 사실은 포함이 돼요. 직접 내가 어떤 학대 경험, 부모로부터 폭력을 내가 당하지 않더라도 우리 엄마가 아빠한테 매맞는 거를 내가 목격한 그것도 아이들한테는 사실은 부정적 아동기 경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부부가 갈등이 생겼을 때는 저렇게 폭력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구나 라고 모델링도 되는 거고요. 부부 간의 어떤 의사소통의 수단 중에 폭력이라는 건 당연한 거구나 라고 또 습득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가해자와의 동일시라고 얘기해서 시집살이 심하게 한 며느리가 나중엔 더 독한 시어머니가 되는 심리, 가정폭력의 내가 피해자였는데 나중에 커서 내가 또 가해자가 되는.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다. 우리 예전 같으면 뭐 매맞는 아내 증후군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비단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매맞는 남편도 생기고요. 은폐되는 속성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거든요. 어떤 사건이냐면 뭐 한 20년, 25년 결혼 생활 내내 폭력을 당하다가 결국은 어느 순간 그 남편을 살해하게 되는 이제 이런 끔찍한 범죄가 이렇게 벌어져서 지금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거를 자기 정당 방위로 봐야 되느냐, 끔찍한 살해 사건으로 봐야 되느냐. 사실은 그동안은 여성의 편에 법이 서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기징역을 받았던 그런 범죄들도 실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도 손을 내밀지 못하고 또 해결도 되지 못하면서 폭력의 피해자로 계속 오랜 세월 살게 되는 이런 많이 있었죠. 심지어 살인까지 그렇게 치닫게 되는 걸까요? 그건 사랑은 아니죠. 사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대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고 얘기했듯이 또 사랑의 이름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그 어떤 폭력도 저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폭력 한 번도 안 돼요. 폭력 용서도 안 돼요.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제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 있었을 때는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의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 또 자식은 또 부모의 소유물로 대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내 거지. 어떤 나와 다른 인격체와 또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이 없었던 그런 시절을 우리가 오래도록 살았어요. 아직도 이제 가부장적 문화 속에 놓여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게 또 있고요. 과거에 우리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위계가 분명했어요. 힘의 불균형이 분명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뭔가 표출하지 못한 분한 마음, 또 억울한 마음, 힘든 마음을 어딘가는 풀어야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집에 와서 그거를 화풀이죠. 소위 말하면 어디 가서 뺨 맞고 어디 가서 분풀이 하는 격으로 이거는 나의 소유물이고 나보다 위계상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를 구타한다든지 이런 일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실 가정폭력의 원인은 폭력을 자행하는 그분이 원인인 거거든요. 대체로는 이렇게 충동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충동 조절. 그러니까 저희가 폭력이라는 건 자기의 이제 공격성을 표출하는 거잖아요. 남한테 피해가 주는 방식으로 이제 공격성을 표출하는 건데 그 공격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미숙할수록, 인격적으로, 성격적으로 미숙할수록 그거를 거의 그냥 있는 그대로 날것으로의 공격성을 표출하는 방식을 취하는 거죠. 그럼 어떤 징후라는 게 있을 폭력의 시작이 그럼요.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그럼요. 과연 결혼 전에 전혀 사인이 없었을까? 저는 위험 징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리사님한테 공격한 건 아니지만 나의 감정 조절이 굉장히 미숙해서 나의 감정을 그냥 행동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바로 충동성을 보였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그런 환경 속에 있었진 않았는지,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그분 자체가 가정폭력의 피해자일 수도 있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폭력 피해자로서의 상처를 또 어떻게 극복해 갔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 좀 잘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애인으로서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대응 방식들, 이것들을 관찰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아마 위험 징후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나한테 향해지는 폭력성은 없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날 사랑하는구나. 막상 결혼을 했는데 우리 아내는 이제 내 것이다. 소유의식이 딱 되면서는 숨겨놨던 이 표현 안 됐던 충동적인 공격성들이, 충동성이나 공격성이 나오는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속적인 폭력은 네. 강도가 점점 세지는 이런 네. 양상들을 이제 취하는 거고요. 한국 사회는 좀 과도기적인 것 같아요. 가부장적 문화는 많이 좀 사라지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많이 이제 사라져서 지금 젊은 세대에서만 해도 과거와도 같은 그런 가부장적인 문화 이런 것들은 아니었을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게 소위 말하면 엄마 아버지 자라면서 엄마 아버지가 둘이 의사소통하는 방식이라든지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들에서 늘 좀 폭력이 일상화됐다라든지, 그러면 그걸 또 모델링하고 그걸 모방해서 또 배웠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또 있을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왜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도 이 가정폭력 문제 너무 심각하고 또 끔찍한 범죄 중에도 가정폭력에 의한 것도 되게 많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거는 꼭 가부장적 문화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고, 어떤 이제 자기 충동 조절의 문제, 그리고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좀 대물림 되면서 또 습득됐던 부분들, 그리고 의사소통이나 자기 스트레스나 이것들을 표현하는 부분에서의 미숙성, 이런 부분들, 성격적인 미숙성, 이런 게 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연애 기간이 길었는데도 상대방을 잘 알 수 없었던 경우에 결혼을 했는데 바로 이런 폭력성 때문에 이혼한 그런 케이스들이 간혹 있거든요. 있어요. 네. 특히나 이제 멀리서 연애하는 사이에는 둘이서만 그냥 가끔 만나고 이러면 잘 모를 수도 모르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장례를 약속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는 예비 부부 학교, 뭐 그런 프로그램들도 꽤 많아요. 우리가 이제 또 결혼해서 아이를 또 낳을 수도 있고, 또 배우자로서 또 부모로서 나의 원래 가정에서 내가 받았던 상처를 잘 좀 건강한 방식으로 좀 회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함께 좀 가져보는 것도 꼭 필요하고, 또 권장해보고 싶은, 요새 이제 커플들한테 권장해보고 싶은 그런 방법이기도 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이 피해자 측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가해자가 정말 내가 한때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결혼했던 나의 배우자라는 사람이라는 게 참 그걸 인정하기가 쉽진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이 가정폭력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려면 피해자가 그 고리를 끊어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존중이 일단 가장 좀 중요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 가해자의 책임이 첫 번째 폭력에서는 가해자 100%죠. 피해자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고 했을 때는 가해자 책임이 한 80%, 90%, 피해자 책임도 10%, 20%는 된다. 한 10%, 20%는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피해자 자신도 어쩌면 또 폭력의 피해자였을 수가 있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싸우고 또 얻어맞고 하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럼 또 하나는 그 가해자가 이런 걸 많이 주입하죠. 너가 맞을 짓을 해서 뭔가 이 경찰부터도 폭력을 행사할 만한 뭔가 빌미를, 내지는 뭔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라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럴만해서,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라면 그거는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거라는 거와 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폭력을 당한다는 거는 명백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건데, 피해자가 그걸 스스로 자기가 내면화 시켜서 받아들인다면 그거는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럴 수가 있어요. 피해자들이 나마저 이 남자를 버리면 누가 이 남자를 책임질 거며, 그리고 또 이 관계 끝내버리면 또 우리 애들은 어떨 것이며 라고, 또 애가 이 사람이 나가서 감옥에 들어가면 범죄자의 아이가 될 것 같은 마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를 했다가도 그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또 폭력을 더 강화시키고 또 그 폭력을 악화시키는 게 되는 거죠.
사실은 충동성이 있고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한테 가장 좋은 어떤 방법은 이 폭력은 있어서도 안 되며 이런 폭력을 행했을 때 엄청나게 강한 처벌이나 벌을 받는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이게 억제가 안 돼. 사실은 참을 수 있거든요. 안 할 수 있거든요. 억지력과 자제력을 발휘하려면 사실은 엄청나게 쐐기를 박아줘야 되는데 신고를 해서 갔다가도 다시 집으로 보내지거든요. 그러면 더한 보복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무섭죠. 무섭죠. 그러니까 네. 이게 아예 더 이상 신고 못 그래서 하는 더 거죠, 이제. 은폐되고 지속되고 악순환인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제발 선처해달라고 그 고소를 취한다든지 그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경우도 왕왕왕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 걸로 알고 많죠. 있는데요. 네. 어떤 인간도 그런 폭력의 피해를 받을 이유는 없다라는 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모두가 존엄한 존재고 또 어떤 폭력으로부터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이제 키워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 유일한 탈출구는 이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다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혼자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친정에조차 얘기 못하는 그리고 친정에 얘기했을 때 뭔가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 뭐 그 집 귀신이 되라는데 예전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통용됐었거든요. 은폐성을 띠는 만큼 이 폭력의 어떤 피해자가 됐을 때는 바로 SOS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여러 기관들,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관들의 연락을 당연히 취해야 되고요. 주변에도 사실은 알릴 수 있으면 알려서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어요.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범죄가 아니라 어떤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사사로이 발생한 어떤 가정 내의 문제로 국한시키는 자체가 가정폭력의 문제를 더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 사회에 정말 그 애꿎은 피해자를 더 양산시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또 폭력을 근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본인의 보호를 위해서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세레머니 하나 하는 거 어떨까요? 오케이. 변호사인데요? 할까요? 폭력 한 번도 안 돼요. 폭력 용서도 안 돼요. 더보기란을 참고하시면 사연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